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언제부턴가 졸업식은 2월이다 라는 공식이 깨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12월에 겨울방학하고 2월에 개학해서 졸업식하고 잠깐 방학에 들어갔다가 3월에 개학에 들어갔는데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1월 첫 주에 종업식과 졸업식을 겸해서 하는 추세예요. 전남 지역만 봐도 초등학교의 82%, 중학교의 69%가 1월에 졸업식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연간 의무 수업 일수 190일만 채우면 나머지 학사 일정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면서 2월에 어정쩡한 봄방학과 졸업식을 없애고 1월 졸업, 3월 개학이라는 효율을 택한 겁니다. 어찌됐든 졸업식은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날이죠. 별로 가깝지 않았던 친구에게 어색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속 깊은 친구들은 1년 동안 동고동락한 선생님을 안아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좋은 추억들이 켜켜이 쌓여서 인생의 밑거름이 되고 자양분이 된다는 걸 떠나는 학생들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보내주는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더 애틋한 걸 테고요. 자,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전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광양시의 상당수의 개인, 법인, 종교단체 등이 고액 상습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가 됐어요. 네, 국세청이 최근 고액 상습 체납 이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광양시에서 상당수의 개인과 법인, 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가 세금 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올해 고액 상습 체납자와 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 포탈범들의 인적사항 공개 내용에 따르면 광양시에서는 신규 공개 대상자로 개인이 13명, 법인이 7곳이 포함됐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도 2곳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이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동안 이 개인과 단체 등의 소명 기회를 준 뒤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됐는데요. 고액 상습 체납 명단은 2억 원 이상의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가 대상이고 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번 공개 결과에 따르면 광양시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로 공개된 개인과 법인은 총 107곳으로 727억 원을 넘어섰는데 신규 공개 대상자로 이름을 올린 개인이나 법인도 20곳 7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구 15만 명 규모의 지자체인데 세금 체납액이 727억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체납액의 구체적인 규모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광양시의 공개 대상자인 개인은 총 64명으로 391억 6,600만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공개 명단에 포함된 개인은 13명으로 신규 체납액은 50억 5,700만 원이고 이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 중인 A씨의 경우 제철에서 주유소를 운영 중으로 부가가치세 등 21건 누적 금액 78억 1,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번에 신규 공개된 광양시의 체납 법인으로는 총 7곳이고요. 종합부동산세나 법인세 등 총 28억 2,100만 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명단이 공개된 법인 36곳은 307억 7,900만 원을 체납 중이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광양읍에 위치한 부동산 업체로 24건에 걸쳐 133억 3,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도 명단이 공개됐는데요. 전국의 총 41곳 가운데 광양시는 종교단체와 의료재단 등 총 2곳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광양시 중마동에 위치한 한 종교단체는 기부자별 발급 명세 3억 5천만 원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았고 또 2억 4,100만 원에 대한 107건에 대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읍의 한 의료재단은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3,300만 원을 추징당했고 이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는데 광양시는 지난 11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140명의 명단을 이미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예, 명단 공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체납자들의 의식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든 다 징수를 해야겠죠.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최근에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이 자체 브랜드 개발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순천시 소상공인들의 자체 브랜드나 디자인 개발이 부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 일선 지자체별로 소상공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상호 출원이나 이 전통시장 또 골목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개발이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순천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21년 기준 34,730여 개로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이들 소상공인들의 상호 출원이나 공동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 연합회에 따르면 순천시에 소재한 소상공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으로는 이 봉화 언덕방이라는 브랜드가 유일하고 해당 제품은 지난해 초 순천 소상공인 연합회와 대한제과협회 순천시 지부 등 공동 개발로 상표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결국 지역의 34,730개라는 전체 소상공인 수에 비해 지식재산 등록 건수가 한 건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절차가 복잡한 지적재산권 등록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자체나 지역 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지원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순천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적재산 등록이 부진한 것은 순천시 관내 대부분의 사업체가 1인 사업체여서 시간이나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순천 소상공인의 연합회는 이 언론을 통해 제품 개발과 관리는 일단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내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1인 사업체를 꾸리다 보니 이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 개발 및 관리를 전담하는 순천시의 전담 부서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 관내 소상공인 지식재산으로 등록된 이 봉화 언덕방의 경우 순천만 국가정원 내 봉화 언덕을 본떠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특산품인 매실이 첨가된 이 머핀 케이크로 국가정원 박람회 기간 동안 순천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순천시가 문화도시 대상도시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물론 최종은 아닙니다만 여수 지역 일부에서 지난 2019년부터 무려 4차례나 연속 문화도시 지정에 고배를 마신 여수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19년부터 4차례 연속 문화도시 지정에 고배를 마신 여수시가 그간의 추진 경험과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예비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던지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최근 4번째 문화도시 지정에서 탈락한 여수시는 지역 일부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대비한 전략의 부재, 또 의지 부족 등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여수시는 문화도시 지정 탈락의 원인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다시 한번 지정에 도전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가 자체 분석한 이 문화도시 지정 탈락의 원인으로는 시민의 협치 구조 및 거버넌스의 지속성 부족 문제, 여수만의 지역 특색이 있는 문화 앵커 사업의 부재, 여수의 문화를 이끌어갈 청년 기획자나 문화 리더 발굴의 부재 시스템의 부재, 다양한 문화 기반 사업 추진의 구심점인 문화재단의 부재 등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여수시의 문화도시 지정 탈락 원인 중에 하나인 지역 내 문화재단의 부재, 여수시의 문화시책 추진을 위한 지역의 또 현안 아니겠습니까? 네, 여수시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달 여수 문화예술재단 설립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여수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의 청사진과 컨텐츠를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문화도시 추진단을 재정비하는 한편 이 20개 부서가 함께하는 문화도시 추진 행정협의회를 꾸려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사실 문화도시 지정이 정부의 지원금 규모도 크고 또 문화도시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전국의 지자체들이 문화도시 선정에 기를 쓰고 도전하는 상황이어서 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문화도시 지정,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 역량과는 별도로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도 필요한 분야인데요. 이 국회의원을 2명이나 보유한 여수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려 4번째 문화도시 지정 탈락이 무척 아프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 올해도 부부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인데 두 분 이렇게 마스크를 또 쓰고 오늘 또 계세요. 아, 예. 예. 그 아들이 양해해 주십시오.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 어떡해요, 새해부터. 네, 그러니까 요즘 독감이 막 기승을 부리고 독감 있는데. 요즘 장난 아니더라고. 병원에 진료받을 시간이 대기 시간이 어마어마하대요. 네, 가면은 뭐 다 접수가 마감돼 있다고 막 그러고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새해에도 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빨리 좀 아이가 나았으면 좋겠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자, 화재 판결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2023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처벌법에 대한 얘기를 또 했었는데 네. 이제 한 번 또 이 사건을 또 언급도 했었어요. 한국제강 대표에 대해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었고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이제 이 판결을 좀 가져왔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어떻게 보면은 징역 1년이 별로 높은 형량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실형이 확정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계속 이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이런 인사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런 네. 점도 다 참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도 이제 그런 거가 참작이 됐고 2심에서도 이 한국제강 대표가 반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유족하고도 원만하게 합의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유리한 양형 사유는 이미 1심에서 다 참작이 됐다. 그래서 1년을 선고한 1심을 이제는 대법원까지도 확정을 한 것입니다. 예. 이제 실제로 이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돼서 어떤 한 기업의 대표에게 실형까지 선고가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실형이 확정된 건 최초의 케이스고요.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해서 재판을 받은 케이스가 12건이 있었는데 모두 나머지 건들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는데 이 건만 지금 실형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 사고가 이전에도 있었나 봐요. 이 사건 이전에. 근데 그런 그 사망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 차례 이 같은 그 일이 발생했다. 이게 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이런 점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겠고 또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그 적용 영역이 확대되잖아요. 지금은 50인 이상에만 적용되지만 이제 내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다 확대 적용되니까 예. 이런 부분들 좀 판결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사고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 조치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예 기간이었고 이제 확대가 된다는 점에서 뭐 징역 1년 뭐 그거 가지고 그래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듣는 분들은 이게 최초의 대표 실형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긴장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끼케야 뭐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이제 진짜로 법인 대표가 그냥 그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실형까지도 이제 그 징역을 살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으니까 네. 대부분 많이들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판결을 보고. 예. 네. 뭐 안전 장치가 조금 더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첫 주제. 지난해와 달라지는 법률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뭐 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볼 텐데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그리고 교통 관련 제도와 법 개정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이죠. 이제 예. 뭐 스쿨존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이 대부분 이제 30km 이제 이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 계속 30km 네. 이하가 아니라 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네, 그래서 시간제 속도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좀 완화할 수 있게 그리고 이게 지금 이미 시행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 속도 제한 구역에 노면 표시도 또 새로 도입을 하자.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새로 법 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쿨존이 아닌 구역에서는 또 이게 하향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상향이 되는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그 상향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만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편도 2차로 이상의 간선 도로여야 하고 보도하고 차도가 분리된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보행자 신호기는 설치된 곳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빈도수가 좀 낮은 곳이어야 된다. 이런 요건이 모두 만족이 되어야만 이제 30km 제한된 곳을 뭐 예를 들어 심야 시간대 뭐 밤 9시에서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40-50km로 좀 이렇게 상향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건들을 충족했을 때 상향할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예. 뭐 작년부터 1년간 시범 운영이 됐었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모든 스쿨존이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네, 점 꼭 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또 눈여겨볼 만한 게 일종 보통 면허가 있었잖아요. 예. 원래 있었는데 이게 수동 면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일종 보통 자동 운전 면허가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11인승 승합차라든지 4에서 12톤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도 일종 보통 운전 면허가 필요한 건 사실이었는데 예. 근데 사실 이게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자동차가 거의 일반화가 됐잖아요. 요즘은 뭐 스틱 찾기가 더 어렵죠. 요즘에는. 그렇죠. 요즘은 트럭들 용달차 같은 것들도 대부분 또 자동 변속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하고 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좀 불편하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래서 자동 변속기를 조건부로 하는 일종 보통 면허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 15인승 이상 승합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인승 이상이면은 어쨌든 일종 면허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자동 변속기밖에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일부 면허 시험장부터 우선 시작하고 뭐 사설 운전학원에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이런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시험 자체가 쉬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시험은 여전히 그 트럭으로 하는 거고요. 그 뭐 점수도 지금 기존 뭐 기준 70점 기준으로 동일하게 다 유지는 된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자동 그 부분을 좀 신설을 하겠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일종 보통을 땄는데 네. 스틱으로 당연히 따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부심 느끼는 분들도 가끔 계시잖아요. 그렇죠. 막 뭐 옛날에 그런 말 그렇죠. 있었잖아요. 멋있어 보이네요. 남자라면은 뭐 스틱이다 뭐 이런 그렇죠. 말도 막 있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 사실 스틱 면허를 가지고 계셔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뭐 쓸 실제로 데가 없어요, 예, 사실. 네. 그 실제 스틱 차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자동 운전 면허가 이렇게 좀 확대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어떤 자동차 교통 관련 법 개정 살펴볼까요? 지금 우회전 신호등이 이제 설치돼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세로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아예 가로형으로 바꾸고 뭐 예를 들어 이제 전방 신호등 아래 또는 그 바로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설치를 하도록 이제 우회전 신호등도 이제 신설을 하겠다. 이제 기존에 돼 있는 거 말고도 이제 가로형으로도 이제 보급을 하도록 하겠다 해서 아무래도 이제 우회전 사고가 많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제도적으로도 더 정비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또 짚어주실까요? 어떤 것들 바뀌었는지? 그리고 여성 우선 주차장이 있잖아요. 우리 주차장들 보면 그 여성 우대 뭐 네. 이런 주차장 갖고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렇죠. 게 있는데 서울시가 상반기까지 뭐 시나 구 공공주차장에서 여성 우전 주차장을 없애고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이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이제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그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그리고 6세 미만 그러니까 지금 뭐 예전 나이로 하면은 8세 미만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만 6세 미만의 취약적 영유아 그리고 고령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 뭐 이들과 동반한 사람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단순히 여성만 뭐 우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배려하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예. 네. 또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네, 이 말이 많았었는데 이미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도입돼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그 차량 내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 또 뭐냐면 운전자는 그 차에 설치된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음주 상태가 아님을 인증해야만 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이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새해의 자동차 교통 관련 법 개정 내용들 또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 내용도 올해부터는 달라진다고 하죠. 개정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올 1학기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가장 주요한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뭐 그동안에도 있긴 했지만 좀 더 강화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강화 방안들이 신설이 됐는데 일단은 이제 사이버 폭력 자체를 학교 폭력에 포함을 시키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뭐 이제야 좀 신설됐다는 게 조금 뭐 새롭게 느껴지시기도 하실 텐데 이제 이게 신설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피해 학생하고 그 신고자에 대해서 가해 학생이 이제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협박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뭐 보복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경우 이제 금지를 시키고 만약에 이를 위반하게 되면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나 좀 약간 강한 처분들 있잖아요. 네. 뭐 전학이나 퇴학까지도 가는 처분도 하게 하고 또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한 법률 상담 또는 치유, 보호 지원을 위해서 이른바 이제 지원 조력인이라고 해서 전담 지원관 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해 학생이 어떠한 이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잖아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부터. 그러면 이제 자기는 좀 그게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소송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피해자에게 가해 학생이 이거에 대해서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라는 걸 통지하도록 했고 의무적으로 그 피해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어요. 그 처분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피해 학생의 입장이 어떤지 기본적으로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들 이제 이런 학교 폭력을 전담하는 교사들에게 업무 시간을 좀 조정해 주어서 일정 시간은 무조건 여기에 이제 투여할 수 있게 이제 보장해주고 또 그 담당 교사가 정당한 학교 폭력 사건 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교원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까지도 신설을 해서 보다 더 실질적으로 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작년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올해 달라지는 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육 관련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돌봄 걱정을 덜어주는 취지의 늘봄 학교가 전면 시행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가 운영될 예정인데요. 네. 그러니까 늘봄 학교 뭐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은 이게 방과 후 학교와 그 돌봄을 통합한 종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이제 늘봄 학교라고 하는데요. 1학기에는 우선 2,000개 학교가 먼저 우선 운영되고 2학기까지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 그럼 늘봄 학교에서 뭐 주로 뭘 하는지 뭐 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놀이 활동 중심의 예체능 그리고 심리 정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고 매일 2시간 내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맞벌이라든지 저소득층 가족들이 아이들 돌볼 때 돌봄 걱정을 하는데 좀 덜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짚어보고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나머지 주제들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새해 달라지는 법 제도들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를 건강관리 잘해야 봐야지라고 또 다짐하면서 시작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올해 의료계에서 바뀐 것들 보니까요. 약사법이 개정이 됐어요. 관련 내용 먼저 꽁트를 준비했습니다. 꽁트로 들어보시죠. 요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뉴스 보면 독감이니 뭐니 해서 아픈 사람들 천지드만 우리 약국만 일어나? 어디 좀 볼까? 아니, 옆에 약국은 문전성시구만. 이거 뭐야? 이거 원장이 불려시 같은 것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거? 아이고, 이 바쁜 시간에 약사님이 무슨 일이세요? 지금 환자가 많아서 이따 끝나고 봅시다. 아니 있다고 뭐고 지금 단판을 지읍시다. 아니 왜 옆에 라전 약국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약국으로는 뭐 팔이 먹는지 이 원장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라전 약국에만 처방전을 준다는 소문이 그냥 소문은 아닌갑서. 이거 내가 신고하려니까 그렇게 하시오. 아유, 약사님 이거 왜 이러세요? 약사님 여기 약국 오픈하실 때 저한테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받아가셨잖아요. 이것도 그럼 알려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약사님도 뭐 저희 회식비 정도 좀 재주시던가요. 여기까지 약사와 이제 의사의 대화였는데 네. 그 병원 옆에 약국이 한 두 군데가 있나 봐요. 근데 한 군데는 이제 잘 되고 한 군데는 잘 안 돼서 잘 안 되는 약사님인지 굉장히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관련된 내용인데 불법 병원 지원금 관련 약사법 개정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는 처방전을 이제 발급을 하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이제 실제로 조제를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이게 공생 관계, 이제 그런 관계가 될 텐데 약국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약사 입장에서는 큰 병원, 뭐 이게 이른바 좀 손님들이 많은 환자들이 많은 병원을 끼고 개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병원이나 의원들이 뭐 이른바 병원 뭐 그 지원금이다라는 형태로 뭐 인테리어 비용으로 얼마조를 뭐 보태달라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런 걸 요구하는 이제 관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부. 예.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중개하는 브로커도 뭐 성행을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예 약사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이런 거 하면 이제 강력하게 처벌하고 뭐 그 약사 자격 정지 사유까지도 된다. 이제 이런 개정안이 통과된 겁니다. 예. 그 뭐 회식비 정도는 뭐 좀 대주시던가요? 먼저 이런 멘트도 노골적이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노골적이고 실제로 이런 게 관행으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제 의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이게 의약 분업이 되면서 네. 그 전문 의약품을 이제 타기 위해서는 환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의약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또 처방전이 돈이 또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약국이 의원에 종속되는 그런 형태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회식비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 지원금이라든지 뭐 각종 무슨 명목이야 뭐 만들어내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근절시키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법이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고 이선균 씨 협박녀를 두고 관련 내용이 또 좀 뜨겁던데 올해부터는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범위가 또 달라진다면서요? 예, 뭐 이제 외국의 어떤 사례를 보면 일명 그 머그샷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이 뭐 공개가 뭐 이제 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예전에 찍었던 사진, 뭐 지금하고는 아예 다른 사진을 공개하는 게 뭐 좀 신상 공개 의미에 맞느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뭐 봐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제 예. 아예 이제 법이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이제 다가오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자, 이 법에 따라서 모자나 마스크가 없는
피의자, 피고인도 아니에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의 최근 사진, 그래 이제 뭐 이른바 머그샷과 신상 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그러니까 한 달간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머그샷을 그동안은 거부하면 촬영할 수 없었어요. 예. 그렇지만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대상도 기존에는 이제 이른바 뭐 특정 강력 범죄 그리고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었다면 흉악범 이른바. 네, 다가오는 25일부터는 중상해, 특수상해,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그리고 조직 및 마약 범죄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범위로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늘어나고 또 이제 그 사진도 뭐 이제는 정말로 가장 최근의 사진까지 또 이제 공개되는 방향으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럼 이거는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있는 사진을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거부를 하면은 거부하면 어쩔 수 강제로 촬영한다. 강제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실제로 어떻게 뭐 팔다리를 붙잡고 어떻게 찍을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막 얼굴 돌리고 뭐 이러면은 어떻게 머리를 어떻게 고정시켜야죠. 예. 그래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강제해서 찍겠다라는 거예요. 아. 거부해도 강제로 찍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상 공개 대상이 됐던 일부 피의자들이 뭐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사실상 공개 대상은 됐는데 모자나 마스크로 거의 그냥 다 가린다던가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이게 안 뭐야?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사실은 또 뭐 왜 이제 머그샷을 강제로 촬영하는 게 또 뭐 인권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논의가 있다가 결국에는 뭐 그거를 알아야 되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공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는데 이제 합의점이 찾아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머그샷도 강제로 찍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모자 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사진을 어떻게든 입수해서 그것까지 공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신상이 공개되는 걸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왠지 이거는 헌법재판소에 한 번은 가지 않을까요? 헌법재판소에 네. 예, 왜 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어떻게 보면 이제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어떤 기본권 이거는 뭐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뭐 헌법재판소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마 분명히 뭐 행복추구권이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그 피의자의 가족들의 인권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뭐 그런 헌법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뭐 충분히. 예. 25일부터 이제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도 보완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스토킹의 피해자들을 위한 뭐 보호 조치도 강화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뭐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사실 너무 많았잖아요. 예.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클 경우에는 이제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하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칭 말하는 전자발찌 같은 걸 차게 되는 거죠. 스토킹 범죄만 했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재범의 우려가 높을 때만 이게 적용되기는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전자발찌까지 이제 차게 된다라는 거고 이제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하기 위해서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해자가 접근을 뭐 피해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이게 통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스토커 위치 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이런 것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들이 뭐 좀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법과 또 제도들 살펴드리고 있는데 뭐 그밖에 또 소개해주고 싶은 달라지는 법률도 있을까요? 이제 보면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부터 막 달라지는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 뭐 저출산이나 고령화나 아니면은 이제 뭐 청년 실업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좀 많이 초점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좀 세금과 관련된 거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혼인 및 출산 지원을 위해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제 직계 존속은 이제 부모를 말하겠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그 증여세의 과세 과액에서 공제를 해주겠다. 또 이제 이런 것이 발표가 됐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5천만 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별도로 적용해 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 통합해서 1억 원까지도 이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받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뭐 신혼 부부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 그게
어쩔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원만한 법에서도. 출발을 위해서. 네. 예. 그리고 워낙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뭐 사회 초년생들이 자기 힘만으로 하는 게 힘드니까 그래서 그 증여세를 또 1억 원까지 기존에 5천만 원이 있었는데 또 추가 1억 원까지는 또 이제 신혼부부들 뭐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가 돼서 이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고 또 맞벌이 부부나 이런 이제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 그 제도가 이제 더 강화가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라전법정 올해 첫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올해도 이어집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첫 번째 칭찬 주인공은 어떤 분인가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코로나와 사투를 벌인 코로나 용사들입니다. 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로나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한 여수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지난 12월 31일 끝으로 4년간의 선별진료소 업무가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여름, 추웠던 겨울을 보내던 근무자들은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됐지만 그 현장을 함께할 수 있어서 보람됐다고 하는데요. 여수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황미심, 김명희, 배정화 근무자 만나보시죠. 여수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김명희, 배정화, 황미심입니다. 정말 이곳이 코로나와 싸우는 현장이었잖아요. 네. 처음 왔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기 보건소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은 많고요. 건물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줄 서 있어서 하루에 몇천 명씩 한 3,000명, 4,000명 이렇게 했으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그다음에 방호복 속으로 땀이 흘러서 신발이 축축해서 손발이 불어 있었고 근데 밖에 지금은 여기 안에서 하는데 그때는 밖에서 해가지고 발도 시렸고 손도 얼어가지고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검체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그렇게 막 몇천 명 왔을 때 이렇게 사람이 줄 거라는 생각 못 해보셨어요? 못 해봤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이 줄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도 시민들과 우리들이 다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처음 저희는 이렇게 선별 말고 저기 3층에 저기 역학조사 먼저 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한참 사람 많을 때 저희가 한 명이 한 100명 넘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역학조사를. 그 역학조사는 이제 그분의 뭐 건강 상태,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 조사했었거든요. 이제 그 동거인 또 가족들 이제 알아봐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수동 감시 문자라고 혹시 증상 있으시면 보건소 오셔가지고 검사 한번 받아보셔라고 이제 그런 거 안내해 드렸었거든요. 좀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은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좀 많았었거든요. 나라에서 해준 게 뭐냐? 근데 왜 이렇게 통제를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한참 사람 많을 때는 저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못 가죠. 그리고 뛰어갔다가 다시 또 뛰어와가지고 또 전화도 들고.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제 돌아오는 답변은 다 다르죠. 근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 막 주민등록 번호도 잘 모르고 또 우리 특히 또 가족분들한테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제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럴 때 조금 이제 힘들었었죠. 저도 이제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같이 이제 따로 처음에는 역학조사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역학조사와 선별진료 같이 병행하다가 지금 이제 역학조사가 8월 말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는 선별진료소 와서 이제 또 검체하고 또 접수하는 일 하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이제 익숙해져서 쉬웠는데 그때 제일 힘들 때는 숫자가 많으니까 좀 힘들긴 했었어요. 근데 나름 보람도 많이 있었어요. 역학조사 할 때는 옆에 사람이 왔는지 같은 직원이 있는지 인지가 안 돼요. 왜냐 내 일을 하기 너무 바쁘고 전화 받고 컴퓨터 보고 해야 되고 확진자들한테 그 수신 문자도 보내야 되고 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더욱 조심해야 되니까 다른 또 안내도 해야 되고 뭐 생활지원금에 관련된 여러 또 모르시는 분들한테 또 안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말을 많이 했죠. 옆에 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다 또 여기 왔더니 여기는 또 이제 검체하시면 그 검체하시는 분들이 또 당황해하고 힘들어하실 때 이제 또 안정감 줄 수 있게 말도 해야 되고 몸은 힘들 수 있으나 그래도 그렇게 뭐 힘들거나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너무 좋게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죠. 이게 코로나는 빨리 끝나야 되지만 일은 그래 보람차게 잘했습니다. 무섭진 않으셨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주위에서 말렸어요. 거 가서 일을 하다 보면 너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잠깐의 일이나 돈을 벌려고 갔다가 이제 병 걸리고 죽을 수도 있다. 다 반대했어요. 근데 나라에서도 잘 관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잘 따라요. 지시사항이나 또 여러 가지 안내사항 특별한 몇 분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같이 코로나 이겨낼 수 있게 같이 동참해 주셔서 왔을 때 그렇게 크게 뭐 코로나에 나는 걸려서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었어요. 막상 오니까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일단 이거 한다는 거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무섭다는 생각만 했고 이게 코로나에 내가 걸리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빨리 이거를 배워서 저 줄 서 있는 사람들 빨리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이 줄이 한번 언제 줄어들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 빨리 검사해서 빨리 보내드려야 되겠다. 아프셔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게 제 몸 생각은 전혀 못 해봤어요. 빨리 검사해드려가지고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만 했지. 여기서 내가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아예 해볼 틈도 없고 생각할 여유도 없고 빨리 저분들 줄이 빨리 한 줄 빨리 줄어들고 언제 끝날까? 그 생각하다가 간 것 같아요. 제일 힘들 때. 정말 초반에는 공포였어요. 역병이고 동네 사람 알까봐 바들바들 떨고 내 병에 걸렸다는 것보다 이게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또 배척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게 혹시나 열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너무 힘들어 이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 줄까봐 같이 밥 먹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봐 코로나 자체보다 그걸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이 기억에 남은 경우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어르신이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전화를 하잖아요. 했는데 이제 인적사항 물어보고 어디 아프시냐, 언제부터 아프셨냐 물어보는데 대답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아버님이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너무 우셔가지고 아버님 왜요? 이랬더니 우지 마세요. 왜 우세요? 또 서러워서 우신다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받으셨는데 갑자기 너무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방어구 한 번 입으면 벗기가 힘들죠. 힘들어죠. 아예 그대로 입고 4시간 동안 있어야 돼요. 저희는 여기다 뭐 균 들어갈까 봐 테이프로 또 붙이거든요. 장갑 끼고. 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이게 모자도 쓰고 해놓으니까 여기서부터 땀이 흘러서 신발이 철퍽했어요. 손이 이제 불어가지고 주름이 자글자글 해가지고 있고 페이스쉴드 써야 되고 이 마스크 지금 구자 썼는데 그때는 이제 앵고 마스크라고 해서 방역 마스크 이가 더 귀가 아프거든요. 그거 쓰고 그래서 옷 입는 데가 10분 20분 걸렸어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는 것도 저거 갔다 오면 저걸 또 20분 입어야 되잖아요. 사람 줄 서 있는데. 그래서 다들 안 가고 버티고 그러고 근무를 했었죠. 그런 거는 내가 이겨내면 되는데 검사하러 오신 분들이 근데 이제 뭐 시민들이 오셔서 검사하면서 불만도 많으시거든요. 우리 애기를 왜 그렇게 하냐. 내가 하고 싶다 우리 애기. 내가 의사인데 내가 꽂고 싶다. 여러 가지 말을 하면 길지만은 가끔 그러실 때 피곤하죠. 그럴 때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됐고 마지막 이제 근무 날인데 어떠세요? 정말 이제 닫게 돼서 좋지만 이제 속된 표현으로 시원섭섭하다 그래야 되나요? 제가 이 코로나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제가 참여했고 또 같이 일했고 도움을 줘서 저는 나름대로 기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어서 또 기쁘고 좋습니다. 3년의 시간 어떠셨어요? 지금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했어요. 질서 해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때 어디 한 곳에만 가도 검사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누가 하면. 그래서 그때 저 한번 검사 받으러 왔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줄은 많은데 봉사자들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조금 일을 하면 좋겠다. 도움을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 없는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마지막까지 내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너무 기뻐요. 그래도 아직 뭐 독감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시민분들 뭐 마스크 잘 끼고 손 소독 잘하고 손 잘 씻고 이렇게 생활하시면은 곧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I'm the drama. 1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스파의 드라마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용선이었습니다. Go funny, rat-tat-tat-tat, 음색을 열어 난 1, 2, it's time to go. 후회 없음 남았어 난 깨버렸지 날 따라서 움직여 roof 손끝으로 세상을 두드려 움직여 yeah I'm coming. I bring all the drama on my mind. I bring drama on my mind. With my girls in the back, girls in the back. Drama on my mind. Bring drama on my mind. With my world in the back. 나로 시작되는 drama. Drama on my mind. Bring that drama on my mind. With my girls in the back, girls in the back. Yeah. I bring drama on my mind. Bring that drama on my mind. With my world in the back. 나로 시작되는 drama. Drama on my mind. Drama on my mind. 3, 2, 1. You know I've been kinda like 1, 2, 3. 깜짝 놀랄 dancing. 길을 거머쥔 주인공은 나. 4, 3, 2. Going down 쉽게 through. 데자부 같이 그려지는 이미지. 날 굳이 막지 마라. 이건 내 드라마. 도발은 굳이 안 막아. I'm a stunner. 1, 2. It's time to go. 타오르는 날 느껴나. And I love it. 새로워지는 rules. 내 눈을 따. 시작되어. I bring all the drama on my